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고1 내신 첫 수업 시작해 볼게요. 항상 첫 수업은 뭔가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멋쩍은 웃음을 좀 지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고1 내신 처음이잖아요. 예, 고등학생 되어서 우리 내신 해보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른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내신 국어의 핵심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예요. 어쨌든 내신이라는 것은 암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내 이해를 조금 더 중시 여기는 학교, 암기를 조금 더 중시 여기는 학교가 있겠지만 결국 내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니네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소 과하다 싶은 그러한 서술형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암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암기만 가지고는 온전한 1등급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몇 개 출제가 될 거예요. 게다가 이해가 없이 국어의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 소설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암기할 내용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내신 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내용들, 특히 중요한 내용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학습 활동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 외울 수 있는 만큼은 외우자.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이제 이 강의는 고1 국어 금성교과서와 관련된 내신 강의예요. 금성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지식마당, 이해마당, 적용마당이라고 해서 약간 구성이 독특해요. 뭐 어떤 게 독특한 거냐면 적용마당이라는 게 독특해요. 다른 교과서였다면 학습활동에 들어가 있을 법한 그러한 작품들이 니네 쪽에서는 적용마당이라고 따로 빠져 있어요. 학습활동의 작품 하나가 실려있는 것과 적용마당이라고 해서 아예 교과서 본문처럼 작품이 실려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작품을 공부할 때 그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성교과서는 뭔가 묘하게 진도를 나가는 게 되게 버거워. 묘하게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본문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금성교과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강의도요, 이해마당이랑 적용마당을 따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 힘내시고, 예, 좀 참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첫 단원 1단원이죠.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해볼 건데요. 제목이 좀 오글거려요. 1단원은 뭐를 배우는 단원이냐면 문학 작품의 갈래, 그리고 갈래의 특성을 통해 그 갈래를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게 1단원의 목표예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요, 문학을 크게 4가지 갈래로 쪼개요. 서정, 서사, 극, 교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의 종류가 달라지면 글을 감상하는, 글을 독해하는, 글을 읽는 방법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서정갈래의 특성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서정갈래를 직접 감상하면서 익혀보자. 서사갈래의 특징, 극갈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 극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익혀보자. 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1단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소단원 1단원이죠. 서정갈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식마당에 서정갈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서정갈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니네 얘들아, 이게 자습서로는 20페이지인데요. 니네 자습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즉 교과서에서는 약간 내용이 줄글로 풀어져 있는데 니네 자습서에서는 그걸 되게 축약해서 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빔에다가 띄운 건 교과서 본문인데 이걸 뭐 다 읽어가면서 수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예, 중요하게 필요한 것만 딱 할게요. 예, 어쨌든 서정갈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정갈래는요, 말 그대로요, 감정을 표다, 즉 정서를 표출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들아, 서정갈래를 공부하실 때는 딱 하나만, 잠시만요, 초점 맞죠? 서정갈래를 공부하실 때는, 서정갈래를 감상하실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자, 뒷부분에 화자라는 말이 나오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불러요. 이 화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느냐, 이거를 찾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다시, 화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항상 최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요? 서정갈래라는 것은 정서를 표출하는 문학이거든요. 근데요, 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할 거예요. 그 다양한 방식 뭐를 활용할 거냐? 운율, 심상, 함축, 뒤쪽에 가면 비유도 나와요. 걔네들을 활용할 건데 걔네들은 뒤쪽에 설명이 더 자세하기 때문에 뒤쪽 가서 설명을 하고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여기서 지금 화자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보통 되게 다양한 말을 쓰죠. 시적 화자, 그 다음에 서정적인 화자, 시적 자아, 그 다음에 서정적인 자아, 이거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보통 화자라고 하는 걸 내신에서 시적 화자니 서정적인 화자니, 시적 자아니 서정적인 자아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좀 같이 한번 익혀두세요. 어쨌든 얘들아, 문학과 관련된 용어들은 한 번만 익혀두면 고3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한 번 익혀주시는 거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얘들아, 1학년 때가 오히려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나중에 2학년 때가 되면 1학년 때 배운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진짜 바로 문학작품을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뭔가 묘하게 앞에 개념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많아서 힘들어. 어쨌든 서정갈래의 구성요소와 형상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상화라는 말은 뒤에 나와 있듯이 얘들아, 이 구체화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형상화한다, 구체화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상화가 조금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원래는 형상화의 한 종류로 여기는 구체화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됐어요.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다시요. 사실 얘들아, 시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우리 정서를 표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서라는 것은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할 거예요. 나 너 많이 사랑해. 나 정말 많이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얘들아,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해서 상대편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확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이죠. 나 사랑해 진짜? 얼마만큼? 엄마랑 나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 있죠. 왜 그렇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확인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시에서는요, 이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심상이라는 것과 비유라는 거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 노래 알죠? 내가 맨날 예시를 이걸로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얼굴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이 예쁘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쁘지? 라는 게 머릿속에서 확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같이 예뻐요 라고 얘들아 비유를 통해서 뭔가 머릿속에서 확연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빨간 사과라고 말하는 것보다 새빨간이라는 얘들아 이미지, 심상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이미지화, 구체화시키기 편하죠. 그래서 얘들아 추상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심상이나 비유 같은 걸 활용하고요. 그 이외에 함축적인 언어, 우리 맨날 상징성,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찾죠. 그거. 그 다음에 운율,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얘들아 이 교과서도 보시면 뒤에 학습활동에서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찾고요. 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심상과 비유를, 그 다음에 어떠한 함축적인 시어를, 그 다음에 어떤 운율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얘들아 서정갈래를 감상할 때는 심상이나 비유를 통한 구체화, 그 다음에 함축적인 언어와 운율 등을 통해 시적 화자의 추상적인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 이 뒤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정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역시 얘들아 동의어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심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미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심상하면 감각적인 심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심상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공감각이니 복합감각이니 이러한 말들을 써주게 되죠. 뭐 구체화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한다 아니면 얘네를 형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상이나 비유라는 것은 형상성과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라고 했는데요. 운율은 다른 말로는 리듬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운율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음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좀 동의어로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1 과정에서는 니네들이 아직은 문학 용어를 아는 게 적기 때문에 그 문학 용어를 익혀주는 걸 같이 해주셔야 돼요. 뭐 그래서 얘들아 뒤에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감상자가 정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감해라. 심상을 적극적으로 떠올려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라. 근데 여기서 얘들아 내 외적 증거에 기초하여 해석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감상을 니네 마음대로 하되 진짜 멋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해석의 근거는 작품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작품 외부, 즉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 현실이나 아니면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나 이들을 통해서도 작품의 내용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첫사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내가 왜 여기를 자꾸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 앞에 강의 하나를 내가 날려먹었어요. 한참 열심히 다 수업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초점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네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울 작품은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에요. 원래 이제 시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뭐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목이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뭔가 첫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죠?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를 보니까 작품 개관을 보니까 제제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눈의 헌신적인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뭐야?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역시 얘들아 용어로서 알아야 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서정갈래 중에서도 현대시에 해당합니다.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자유시랑 대비되는 말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항상 문학 용어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얘네들랑 대비되는 용어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자유시와 대비되는 말은 정형시고요. 내재율과 대비되는 말은 외형율이에요. 우리 뒤에 적용마당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 작품은 얘들아 정형시고 외형률에 해당해요. 정형시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시는요? 그냥 마음대로 쓴다라는 거겠죠. 외형률은요 얘들아 외부에서 봤었을 때도 운율의 형태가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내재율은 그렇게 고정된 것이 없이 낭송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운율들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갈게요. 우리가 얘들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갈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없으면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시는 내재율입니다. 알겠죠?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는 가장 평범한 그 다음에 자유시는 내재율 이것과 반대되는 말들 같이 한번 익혀주시고요. 뭐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문 가서 내용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거고요. 어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납득이 갈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얘들아 특징 2번을 좀 보여드릴게요. 특징 2번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이 실제로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의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제대로 날 따라왔나요? 제대로 따라왔네요. 제목의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서 말했듯이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요. 얘랑 관련해서는 얘들아 2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22페이지의 아래쪽 핵심 강의에서도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자연현상이라 그랬죠. 이것을 얘들아 뭐 자연의 섭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자연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사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자연의 섭리 혹은 자연사에서 사랑의 의미, 즉 인간사의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관찰하는 거겠죠. 특정한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예, 뭐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얘들아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글에서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해주면 이 글에서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숨어 있어요. 이 화자가요 얘들아 이 눈꽃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요. 됐죠? 눈꽃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왜 그 나뭇가지에 얘들아 눈이 쌓이죠. 사실 나뭇가지라는 게 되게 얇아서 눈이 쌓이기 되게 힘들지만 눈이 막 내리다 보면 나뭇가지에도 눈이 쌓여요. 근데 그 눈이 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 위에 눈이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눈꽃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나뭇가지 위에 꽃이 핀 것처럼 얹혀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눈꽃이라고 불러요. 화자는요 이 눈꽃을 관찰하면서요 그래 이 눈꽃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따져본다면 첫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얘들아 이 눈꽃이 봄이 되면 녹아 없어질 거예요. 그 자리에는 봄꽃이 필 거거든요. 그 봄꽃이라는 것이 그래 인간도 얘들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병을 앓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상처 그 다음에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면 오히려 성숙해지죠.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화자는 얘들아 이 글에서 눈꽃을 관찰하고 있어요. 눈꽃을 관찰하면서 눈꽃이 필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가 얘들아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 그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눈이라는 것은 봄이 오면 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얘들아 눈은 녹았어요. 근데 그 자리엔 다시 봄꽃이 피어날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얘들아 저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그 사라져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눈꽃이 핀 자리에 봄꽃이 피듯 첫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기존의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욱더 완숙하고 성숙한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던가 라고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혹은 대상의 자연현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런 식의 방식을 얘들아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자연사로부터 뭔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응을 이루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유추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이제 제목의 의미이기도 해요. 제목의 의미.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봄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제목이 첫사랑이라고 잡혀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본문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저것 먼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나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원래 그래요. 사람이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죠.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얘들아 화자가 하고 있는 건 관찰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3년 있죠. 이 3년 도전 끝에 마침내 피워낸 눈꽃, 이 눈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순차적으로 시상이 좀 전개된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애매하지만 대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 2연은 얘들아 추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아나쓰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이 으랴라는 어미는요, 이 으랴라는 어미는 내가 어딘가 써왔는데 어딘가 써왔는데 어디에 써왔지? 됐어. 이 으랴라는 어미는 얘들아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미야. 추측할 때 쓸 수 있는 어미야. 의문형 어미인데 추측형 의문, 추측을 나타내는 의문형 어미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갯지라고 되어 있지. 이 갯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갯이라는 것들도 다 추측이야. 그래서 얘들아 조심하실 거 1년과 2년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됐죠? 예, 이거 하나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했어요. 오케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 많은, 정말로 많은, 수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요.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근데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의문문이다 혹은 의문형 진술이다 다 같은 뜻입니다. 뭐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세트로 기억 한번 해주세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좀 편한 말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야. 야,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얘들아 대답을 요구하는 건가? 야,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니?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 아니죠? 예, 의문형 진술인데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얘들아 의문형 진술인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얘들아. 서리법은요, 언제나 영탄적인 어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서리법은 언제나 영탄적인 어조예요. 영탄적인 어조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격양되게 표현하는 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은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눈은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감정이 조금 더 격양되게 표현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요. 눈이 도전을 했다라 그랬죠. 그 도전의 내용은 여기에 나와요. 2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전의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려고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도전의 목표예요. 도전의 목표, 뭐 눈의 목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요, 얘들아 봐봐, 나뭇가지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도전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도전이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시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도전을 절대 멈추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얘들아? 눈이라는 존재는 포기하지 않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얘들아 뭔가 노력하는 존재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얘들아, 지금 화자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나뭇가지에 꽃을 피울 거야.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게 도전의 목표 같은 느낌이야. 어쨌든 꽃을 피울 거야.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존재야. 상당히 의지적인 존재지. 그러한 존재를 보면서 와, 눈은 진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눈을 보는 화자의 감탄이야. 이 화자의 감탄이라는 것을 얘들아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됐니?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감탄이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됐니? 다시 눈이라는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감탄이 예, 서리법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얘들아 첫사랑, 유추의 방식이 사용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고요. 이 나뭇가지가 사랑을 이루려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주체들이죠. 예, 내가 A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나, 됐죠? A,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꽃을 피운다라는 것은 뭐가 돼요? 사랑을 이룬다라는 게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참고로 사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눈꽃이에요. 눈꽃이니까 여기선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첫사랑 제목 때문에 첫사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랑이라고 말 많이 하죠. 우리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좀 잘 되고 싶잖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요. 그런 것들이 얘들아 도전 절대 멈추지 않죠. 특히 얘들아 첫사랑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조금 한번 이렇게 운을 띄워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어렸을 때 하는 첫사랑이라는 건 정말 순진하죠. 순수하죠.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편이 이거 사실 좀 이상한데 이거 상대편이 얘들아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어필하고 싶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좋고 상대편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2연 가볼게요. 얘들아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거라 그랬죠. 그 도전의 모습을 2연에서 구체화해 주는 겁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라고만 하는 것보다 구체화시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죠.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을 거예요. 남분분 춤추었겠지요.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들아 음성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싸그락싸그락 느껴지죠? 의성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의성어니까 이미지로는 청각적인 이미지겠죠? 남분분 똑같아요. 의성어고요. 음성상징어고요. 얘는 모양에 해당해요. 그래서 의태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구체화시켜주는 것. 그게 시의 형상화 장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얘들아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 느껴질 것이고요. 겠지가 역시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 느껴질 거고 이게 뭐 사문부로 끊어서 읽힌대요. 그것도 다 운율이 느껴질 건데 그건 학습활동에 있으니까 학습활동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열심히 두드려보고 거기 앉으려고 이렇게 막 춤추고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 몸부림치고 그랬겠지. 이렇게 구체화. 근데 아까 다시 얘들아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미끄러졌다라는 것은 어때? 실패인 거야. 근데 실패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실현인 거야. 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겪는 시련.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 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겪은 시련. 그것을 미끄러졌다라고 표현한 거지. 근데 수백 번이라고. 수백 번이 됐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강인한 의지와 인내를 가진 존재인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렇게 얘들아 1년과 2년에서는요. 사랑을 이루려는 눈의 노력, 도전,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됐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느껴지십니까? 쉬운 것부터 볼까요? 마침내 피워낸 황홀이에요. 지금 앞에서 얘들아 눈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꽃을 피우려고 그랬죠. 근데 마침내 피워냈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황홀이라는 것은 꽃, 근데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눈이 피워낸 거니까 눈꽃 이렇게 되겠죠. 눈꽃이라는 것을요 여기서는 황홀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은유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얘들아 화자의 태도가 느껴질까요? 봐봐, 황홀을 보아라 라고 했어요. 이 보아라도 같이 해드릴게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문장은 역시 영탄적인 어조예요. 야,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화자는 얘들아 눈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얘들아 드디어 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워낸 눈꽃을 대하는, 됐죠? 화자의 감탄, 그 다음에 결국은 피웠구나 라는 것을 본 그 기쁨을 얘들아 여기서는 명령문, 근데 명령문이란 말보다는 보통 이제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아니면 눈꽃을 황홀에 비유하여 화자의 감탄과 기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해주게 될 거예요. 이왕 이게 얘들아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본다면 마침내 이런 것들은 부사어거든요. 이건 조금 1학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부사어, 시에서 부사어는 얘들아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침내 피워낸 거잖아. 얼마나 진짜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피워낸 거니 그 느낌을 마침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는 건 거죠. 그동안의 그 노력, 그 다음에 그 노력을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마침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도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부사어나 은유나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감탄과 기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선택지를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마침내 피워낸이라고 했죠. 누가 피워냈어요? 라고 한다면 주체는 눈이죠. 그러니까 눈이 얘들아 결국은 눈꽃을 피워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얘들아 이걸 사랑으로 바꿔본다면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가 있었었죠. 그 주체가 결국은 마침내 뭐 한 거예요? 사랑을 이룬 거예요. 성공한 건 거죠. 그래서 이 눈꽃은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꽃을 피워냈어요. 사랑을 이루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얘들아? 어떻게 피워냈다고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황홀을 피워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눈이라는 존재는요, 햇솜 같은 마음을 정말로 나뭇가지에 다 퍼준 거예요. 됐나요? 다 퍼주었어요. 다 퍼주었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 퍼주었어요. 어때요? 헌신. 그죠?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인 거죠. 정말로 대상을 대하는 화자란다. 다시 할게요. 상대편을 대하는, 나뭇가지를 대하는 눈에 그 정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 마음을, 봐봐,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야 라고 하지 않고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직유법이 사용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왜 마음을 햇솜에 비유했나요?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햇솜이야. 솜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지. 부드러움. 그 다음에 얘들아 햇솜이라고 하면 뭔가 좀 순수하고 그런 느낌 나지 않나? 따뜻하고. 이 보드랍고 따뜻한 이러한 느낌. 촉각적인 이미지죠. 이렇게 얘들아 비유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또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눈이 나뭇가지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정성과 뭐 그러한, 그래서 이걸 통해 순수함,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진심,
순수함,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됐죠. 다시 한번 눈이 얘들아 정말 자신의 이 순수한 진심,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퍼부어 주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 마음을 다 퍼부어 줬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사랑을 이루어냈죠. 근데요 얘들아 한번 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얘들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황홀, 이게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드디어 얘들아 이 황홀을 피워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은유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얘들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 버릴 거다. 그러니까 다시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꽃을 피워냈지. 정말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냈지. 근데 그렇게 이루어낸 이 눈꽃이라는 것 됐어? 그렇게 이루어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 정말로 허무한 거야. 바람 한 자락 킥 불면,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야.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눈꽃에게 가해지는 시련 이렇게 가셔도 되고 됐죠? 어때요? 정말 얘들아 그렇게 힘들게 피워냈지만 어때요? 정말로 일시적이야.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건 거야. 그게 눈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다라는 거야. 저렇게 힘들게 이루어내는 것이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데다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않아. 그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라고 깨닫는 건 거지. 됐을까요? 다시 얘들아 드디어 눈꽃을 피워냈는데 사실 저렇게 노력 많이 해서 피워냈지만 이 눈꽃이란 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가 여기서 그친다면 좀 우울하지. 뭐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이란 건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왔던 그 모든 과정 1년 2년에서의 그 모든 과정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건가? 이 시가 이러면 얘들아 교과서에 실릴 수 없지. 사연을 한번 볼까요? 봄이면 가지는 이번엔 나뭇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되어 있죠. 이 그 한 번 된 자리라는 것은 눈꽃이 피었던 자리입니다. 됐나요? 그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되어 있어. 터뜨린데 아까는 피워낸다, 이번엔 터뜨린다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아마도 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거니까 이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은 봄꽃. 근데 봄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으니까 역시 은유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일단 쉬운 거부터 볼까? 봄이면 터뜨린다라고 돼 있지. 이건 평서형 진술이야. 평서형 진술이 무조건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닌데 이 시에서는 평서형 진술을 통해서 단정적인 어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건 거야. 됐어? 이게 다시 정말 저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저 사랑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화자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왜요? 그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요. 우리는 봄꽃을 터뜨리게 될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얘들아 아까 우리 눈꽃이라는 게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표현을 했죠 얘들아.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꽃이 피고 난 후에 사랑의 이별 후에 고통, 힘겨움, 슬픔 이런 것들일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이별 후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극복한 후에 더욱더 완벽한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1년과 2년에서 했던 그 노력들이 유의미한 것이라고 라고 화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거죠.
됐나요? 다시요. 정말로 많은 헌신, 노력 끝에 얘들아 사랑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얘들아 그 이별을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실은 힘겨웠고요. 그 다음에 이별 후에도 고통스러웠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들아 그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나서 이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얘들아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날 것 그대로죠.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서로가 자신의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기에 조금 더 바빠. 그래서 상대한테 의도하지 않게 섭섭한 말들, 상처를 주는 말들 상씨는 되게 많이 하게 되지. 첫사랑이라는 게 되게 금방 가버린다라고 하잖아. 물론 그 상처는 되게 평생 남지만, 근데 얘들아 그 니네 마음속에 난 생채기가 니네의 다음 사랑을 훨씬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한 느낌을 이제 얘는 나뭇가지에 피인 봄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거야. 됐어? 여기서 이제 봄이면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봄이라는 것은 이제 눈이 녹는다라는 계절인 거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얘들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눈꽃이었으니까 겨울이었지. 근데 이제 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라는 거 하나 볼 수 있겠다. 사실 내 생각은 있잖아 얘들아, 계절이 변화를 했다라기보다는 화자는 그냥 3년이 전부인 것 같거든. 화자가 보고 있는 건.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 이 자리에 봄이 되면 이럴 거야 라고 역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단정적 진술로 평서형 진술을 통한 단정적 어조로 드러냄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근데 니네 이제 앞에 특징에 보시면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서 얘들아 눈을 피우기 위한 노력 보여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눈꽃 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어서 봄꽃이 피었지. 그래서 대상에 집중해 본다면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봅시다 얘들아. 우리 아까 이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한 데서도 화자의 정서, 태도 읽어낼 수 있다 그랬죠. 되게 이 대상을 좋게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봄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름다운 상처라는 표현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 상처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잖아. 힘든 건 거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어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거든. 느껴지나? 어때?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인식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첫사랑의 아픔, 시련을 이겨내고 완성한 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얘들아 이 상처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것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걸 거야. 그래서 다시 얘들아 여기서는 미안해,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예찬이 나타나는 거야. 이 화자의 예찬이라는 것을 이 역설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 됐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충분히 느껴지죠. 근데 얘들아 그게 참 진짜 자연현상이랑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죠. 사랑의 의미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에서부터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글의 시적 화자는요 대상,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워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피워낸 모습을 보면서 과정을 추측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피어날 봄꽃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저렇게 힘겹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정말로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나는 것이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더 성숙하고 완벽한 그러한 사랑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때요? 시 괜찮죠?
이제 그냥 학습 활동 빠르게 보면서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습 활동은 어차피 자습서에 답 다 채워져 있으니까 빠르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내용 정리해보세요. 1년, 2년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실현, 노력 뭐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 3년, 4년은 사랑을 이루어낸 뭔가 눈의 결실,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동,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입니다. 눈의 행위와 결과를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해 보세요. 눈이요, 눈꽃을 피워냈고요. 그 눈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꽃이 되었죠. 봄꽃. 여기서는 꽃이라고 했지만 봄꽃이 되었죠. 눈의 도전과 실현, 그것의 결과 눈꽃. 그것을 화자는 황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감탄하고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었고요. 다시 계절이 변화하면서 눈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봄꽃이 피게 되었었어요. 그것을 화자는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뒤에 거 볼까요? 똑같아요. 감탄,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예찬. 이 내용 보실 수 있죠? 감탄, 기쁨, 예찬.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봐주셔야 되고요. 서정관례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해 보세요. 운율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얘들아. 2연에서 보시면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어때요? 시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겠지,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요 운율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안 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운율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를 반복한다고요?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길. 미끄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어를 반복하고 있고요. 겠지.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2연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요소고요. 이렇게 낭송을 함으로써 운율이 느껴지는 것들이 내재율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요. 여기서 보시면 시를 읽어보면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수백 번. 이렇게 읽게 될 거예요. 한 줄을 얘들아 3번에 걸쳐서 읽게 된다고요. 3마디의 가락을 반복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요. 한 줄을 몇 번에 걸쳐서 읽어요? 여기서는 3번에 걸쳐서 읽죠? 그러면 3마디의 가락이 반복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걸 우리는 삼음보라고 하기도 하죠. 3마디의 가락이 반복된다 혹은 삼음보가 반복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2연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 같은 시어의 반복, 일정한 마디의 반복으로 인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심상보제요. 남분분, 의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심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휙 날아갈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의 위태로움, 불안함을 역시 시각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드러내는 거고요. 햇솜이라는 것은 아까 촉각적인 심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정성과 헌신이라는 것을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드러낸다. 다시 한번 얘들아, 실현, 이 포인트를 안 잡아줬지? 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이 실현이라는 것을 남분분이라는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지를 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 버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상을 위한 정성과 헌신이라는 것을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더라. 그 다음에 3년의 황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만요. 황홀, 찬란하다, 화려하다라는 뜻이죠. 이 글에서는 눈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이 눈꽃이라는 것은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자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찬란하고 화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상처는요 봄꽃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게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얘들아 화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의 상처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처, 우리 첫사랑의 상처라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건 얘들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겁니다. 문학 혹은 예술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요. 다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예, 여기서도 얘들아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대요. 뭐 빠르게 한번 볼까요? 첫사랑이요. 첫사랑을 이렇게 자연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심상들을 통해서 도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역시 심상을 통해서 정성과 헌신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주제와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심상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는 운율이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역설적인 표현,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성숙한 사랑 표현하고 있다는 거, 내용과 표현. 예, 결국 표현과 형식, 내용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됐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는 서정갈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화의 월백하고와 귀뚜라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내용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복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까지 같이 들으면서 서정갈래 한번 익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